기상관 측 사상 유례 없는 집중호우로 서울 등 수도권 도심의 침수 피해가 커지면서 폭우 대응 재난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안전을 위해 어떤 수방 대책들이 논의돼야 할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8일부터 사흘 동안 내린 비의 양이 1년 동안 내려야 될 비의 3분의 1 수준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폭우가 많이 내린 거고 양뿐만이 아니라 형태를 봐도 국지적으로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소방방재학 전문가로서 이번 이 비 피해 그 피해 상황과 관련된 그동안의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 비교를 하신다면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렇게 강한 강도 상당히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 분들이 경험하기 어려울 정도로 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상관 측 이래로 가장 강한 강도의 이 강우량이 집중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수라든지 강수 패턴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이런 네. 범위에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갈수록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그런 것들의 강도도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역적으로나 설비적으로 또 시민들이 이런 부분의 안전을 위해서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측할 수 있는 재난 수준들을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고민이 되는 또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당장 초반에는 서울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렸는데 어제는 또 충청, 강원 쪽에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도심 쪽 관련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이 도심은 아스팔트가 많이 있는 곳이었고 충청이나 강원 지역은 산도 있고 토사도 좀 많이 있는 곳이라서 이 비교를 한다면 피해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피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피해를 산정할 때 인명 피해, 재산 피해, 여러 가지 사회적인 2차 피해 이런 것들을 네. 고려한다면 도시화가 집중돼 있는 이런 이제 수도권 지역 예. 이런 곳은 다른 곳 똑같은 재난 강도를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제 그제 이렇게 이제 집중호우가 내렸던 서울 인천 또 수도권 지역 일부의 이 지역에는 사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이 네. 집중적으로 주거하고 있고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 유례 없는 강한 강도의 재난이 닥쳤다라고 한다면 그 피해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데에서 경험했던 이런 재난보다는 훨씬 크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을 했다. 피해가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해주신 그 서울 강남 지역, 강남역에 물이 차는 것 익숙한 상황들이거든요. 이번에도 거의 강남역 도심이 침수되는데 불과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고 이게 항아리 지형 때문이라는 보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합니까?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강한 비가 내렸기 때문에 많은 양이 순간적으로 많이 왔다라는 거 1차적인 기후적인 특성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습적으로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침수가 돼 왔다라는 것들은 예. 이곳의 지형적인 부분의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형 지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강남역 일대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 주변 지역들이 상당히 강남역보다는 높은 지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예.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상 굉장히 좀 우수들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런 지형은 사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유역 분리터널도 마련하라고 준비를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은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이 대비책들 마련된 것을 쭉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세요? 사실 그 당시에 재난 강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강남역에 이 침수를 이제 접하게 된 것들은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이 3년 연속 이렇게 침수가 되면서 이 사이에는 2011년도에는 또 우리의 굉장히 큰 피해였던 우면산 산사태도 발생했던 그 해인데요. 네.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됐고 또 그 당시의 재난 강도, 그 당시의 강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2015년부터 개선이 일부 이루어진 거는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문제는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억울할 수도 있는 것들은 왜냐하면 그 당시의 기준들은 85mm 정도, 시간당 85mm 정도의 배수 용량을 95mm까지 늘려서 예. 이런 부분들의 시설들에 대한 확충을 집중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집중된 이 비는 95mm 이상, 거의 100mm 이상의 더 강한 강도가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죠. 우리가 대비를 충분히 한다고 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재난이 닥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예측을 왜 충분히 못했느냐라고 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지만 또 재난의 강도가 계속 이상기후나 이런 부분들, 기후변화로 인해서 계속 불확실하고 강화된다, 더 커진다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러한 예측도 쉽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당시에 시설 보완이 왜 이렇게
미흡했느냐라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재난들이 좀 더 강해지는데 과연 우리는 그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안전을 예.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능 보강을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게 엄청난 비다, 이상 기후다라고 하겠지만 다음번 이만큼 비가 온다면, 내년에 이만큼 비가 온다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대비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그때는 나올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터널 그리고 배수 펌프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물론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적인 보완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과연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성능을 상향해서 피해를 최소화한다든지 또 침수 면적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면 또 그리고 침수가 되는 시간들을 단축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설비적인 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다만 문제는 이렇게 지하에 대심도 터널을 뚫거나 빗물 펌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개선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설계부터 그렇겠죠. 이런 부분들의 시설들의 교체 또 이를테면 우수 관로의 확장 이런 것들은 짧게는 10수년 길게는 20, 3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도 그럼 이런 상황이 또 닥친다면 어떻게 하느냐. 침수는 어쩔 수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과연 그러면 무용지물로 이런 부분들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시설적으로 보완하는 것들은 더디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안전할 수 있는 관리적인 부분이나 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현재 있는 우수 용량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배수구를 정비한다거나 네. 혹은 배수를 정비를 잘 한다거나 또 이를테면 배수관로 내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나 이물질들 같은 예.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있는 것들이라도 충분히 쓸 수 있게 하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는 인명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경감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서울시가 앞으로 10년 동안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을 건설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잖아요. 이제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게 어떤 것들을 구비하겠다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 물들이 흘러나가는 배수 관로, 한마디로 배수가 되는 통로를 이제 만드는 건데요. 네. 단순히 그냥 일반 배수 통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배수 통로를 일반적인 규모보다는 훨씬 크게 거의 지름이 한 10m 이상 되는 대공간의 터널 형태로 만들어서 네. 여기는 빗물도 빠져나가지만 비가 갑자기 많이 집중됐을 때는 여기가 하나의 물을 저장하는 저장 탱크의 역할도 같이 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서는 상당히 이런 배수 효과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의 이 침수에 대한 부분의 효과성은 상당히 이미 입증도 됐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그게 지금 네. 강남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지금은 설치되어 유역 있습니다. 분리 터널이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유역 분리 터널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 우면산 쪽, 우면산 쪽에서 내려와서 강남역 쪽으로 흘려 들어오는 물을 네.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가뜩이나 강남역 주변의 주변 지역보다 낮기 때문에 우수들이 많이 유입되는데 그 우면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들도 여기까지 유입되면 더 부하가 커지기 때문에 네. 그 유역을 분리해서 아. 그쪽에서 오는 것들은 다른 쪽으로 터널을 물길을 만들어준다. 돌려주는 거고요. 그건 아. 이미 이제 설치가 된 네. 상황이고요. 어제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 발표한 사항들은 강남역에서 집수되는 물들이 한강 쪽으로 바로 내보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큰 대심도 터널 형태로 만들어서 집수의 기능과 배수의 기능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 무용지물이라서 배수 펌프장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 건가요? 어쨌든 이러한 대심도 터널을 만든다 하더라도 네. 이제 한강 쪽으로나 이런 이제 쪽으로 물을 이제 흘려 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배수가 되는 이 배수구 부분이 한강 수위보다 낮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잠기는 경우에는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렇죠. 지적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 대심도 터널을 만드는 과정 또 설계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해결은 가능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침수되지 않는 그러니까 수위보다도 높은 지역에 위치하게끔 한다거나 또 기술적으로 만약에 어렵다면 말씀하신 대로 배수 펌프장을 만들어서 물을 뽑아내주는 높은 쪽으로 수위가 높더라도 배수가 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부분이라 아마도 설계 과정에서 배수 용량 또 규모 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같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가 차원에서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하겠고 건물들로 봤을 때 이번 강남역에서 방수문을 하나 설치하고 방수문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상당히 평화롭고 한쪽에서는 물이 많이 차 있는 그런 영상도 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건물에서의 방수문이 필요한 겁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지역 전체가 물에 잠기는 상황들은 사실 막을 수는 없겠죠. 다만 그렇죠. 개별 건축물 단위 혹은 또 주거 단위 이런 곳에서의 물이 내 건물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는 사실은 물이 유입되는 경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일이 막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예. 다만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출입구 또 혹은 또 차들이 드나드는 뭐 램프라든지 이런 데 입구 쪽에 차수판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물 안에 물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주고 그로 인한 피해들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물별로 차수판을 설치하는 것들은 최근에 이제 이런 뭐 사례에서도 보시다시피 저 설치만으로도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극 권장하고요. 최근에는 뭐 대형 건축물들이나 또 이를테면 건축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건축물들의 이런 출입구 주변에 차수판을 설치하거나 수방 대책을 세우는 것들을 또 이런 것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물이 잠기면서 맨홀 뚜껑이 열려서 여기에서 빠지면서 실종되거나 사망하신 분들도 이번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맨홀 뚜껑에 보니까 서울에만 62만 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정비나 관리가 어떤 식으로 좀 더 보완이 되면 좋겠습니까? 네, 사실 이렇게 이제 이 침수 상황에서 맨홀 뚜껑이 탈락되면서 예. 그 홀로서 사람이 빠져들어가서 사실 위험을 당하는 경우들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맨홀 뚜껑이 잘 분리되지 않게끔 여기 이제 볼팅을 한다거나 고정을 시키는 고정식 맨홀도 일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실 최근 이번에 사고를 당하신 분이 빠졌던 맨홀 같은 경우도 고정식 이 맨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압이 그걸 수압이 밀고 워낙에 올라온 강하기 거예요.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강하게 고정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들에 의해서 탈락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이런 부분들의 기술이나 또 이런 제품의 도입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또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시만 해도 62만 개나 되는 이 맨홀 뚜껑들을 예. 전면적으로 다 교체한다는 것도 사실상 빠른 시간 안에 교체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분들께서 맨홀 뚜껑이 열렸을 때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어허. 맨홀 뚜껑이 열린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거든요. 이를테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물웅덩이 같은 데들은 절대 가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물속에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 완벽하게 시설로서 개선이거나 보강이 되기 이전까지는 이런 재난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안전할 수 있게끔 안전 수칙 또 위험 상황을 회피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이번 폭우에서 상당히 안타까웠던 사고가 반지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뭐 1, 2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반지하에서 이런 침수 피해 그리고 사망까지 이르는 대책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 이 반지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완전한 지하가 더 안전하냐라는 것들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은 반지하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좀 독특한 주거 형태는 완벽하게 지하로 묻혀 있는 것보다는 채광이나 환기를 좀 더 확보해 줌으로써 주거 환경을 조금 더 지하보다는 상대적으로 좋게 제공해주는 좀 독특한 형태의 주거인데요. 이러한 이제 반지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창문이라든지 개구부면이 지면과 거의 동일하거나 지면 레벨에 있기 때문에 물이 차는 경우에 이쪽을 통해서 물이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이렇게 피해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반지하를 그럼 전면적으로 다 없앤다. 라고 한다면 뭐 물론 이렇게 이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우수의 유입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막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이나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물들은 어차피 또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지하라는 특성상 이런 문제들이 있고 있어서 사실은 반지하를 완벽하게 없앤다라는 관점보다는 반지하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에서의 차수판을 설치하는 것처럼 이런 비가 많이 집중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창문이나 개구부 쪽에 차수판이나 모래주머니 같은 것들을 쌓아서 물이 들어오는 것들을 일차적으로 막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물리적인 방법이 어렵다면 이런 위험한 상황이나 시기에는 잠시 거주지를 이동하시는 방법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뭔가 위험하니까 없앤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러면 대부분 다 많은 이 저소득층의 반지하를 이 주거를 하시는 분들은 예. 더 깜깜한 지하로 이렇게 사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는 반지하를 줄여나가면서 지하 공간, 지하에 주거하시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드리는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 또 이런 부분들이 반지하가 없어지기까지는 앞으로 20년 연한을 얘기했었으니까 네. 20년 동안은 반지하에 사실 수 있는 상황이면 사시는 동안에는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개선 방안들, 대책들이 좀 세워져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당장 주민들이 직접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런 침수 이력이 있거나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기에는 잠시 거처로 옮기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초반에 아니면- 아예 빠르게 네, 옮긴다. 아예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위험을 회피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여의치 않다면 본인이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창문 주변이라든지 또 출입구 주변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모래주머니라든지 차수판 같은 것들을 좀 설치하셔서 모래주머니로도 괜찮은 네, 겁니까? 모래주머니를 쌓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방어를 하시는 것들도 좀 필요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뭐 개인 단위에서 어렵다면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 조금 지원해서 아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뭐 모래주머니를 쌓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도구나 혹은 또 이런 부분들 제공한다든지 또 이런 집중적으로 이런 이 반지하 주거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 예방 활동, 이런 부분들이 위험이 예고될 때 이런 부분들 예방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안전 조치를 조금 더 각성하게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반지하 주택뿐 아니라 지하철 혹은 지하 주차장,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많은 시설들에서 이번에 좀 피해가 있었잖아요. 뭐 차수판 아까 말씀하신 모래주머니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지역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차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 정도로 비가 많이 오면 소용이 없다라고 봐야 합니까? 차수판의 설치는 어느 정도 충분히 기능을 한다고 보고요. 또 차수판이나 모래주머니에서 물리적으로 이런 부분 차단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모래주머니나 차수판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탈락하는 상황, 예. 또 혹은 또 차수판 같은 경우에 이제 이를테면 이 틈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이 유입되는 경우, 또 우리가 예상했던 차수판 높이보다 더 많은 물이 침수가 되면서 월수가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차수판을 쌓아놨다, 차수판을 설치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또 설치됐을 때 기밀성은 유지되는지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미리 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기존의 차수판이 설치될 수 있고 또 설치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 조금 더 성능적인 보강을 하셔서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뭐 서울시 정부도 이번 폭우 이후에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쭉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보완되면 좋을 것 같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이런 피해를 통해서 우리가 시설적으로나 또 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보강되거나 또 개선돼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찌됐든 간에 재난에 노출됐을 때 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시민분들이 많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물을 배수도 빨리 시켜주고 물도 막아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 항상 염두에 두시고 평상시에 안전을 위한 수칙 또 본인이 행동해야 되는 행동 요령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득하는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본인들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민의 안전을 뭐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데 이 말뜻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 예.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또 이 사람들을 지키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셔서 자구적인 노력 이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재난관리 체계가 잘 좀 점검되고 피해 복구도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